남아메리카는 단순히 열대우림과 유적지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리가 정말 독특해지는 곳이죠. 도시들은 하룻밤 사이에 번성했다가 사라지며 국경과 지형, 정치에 가로막혀 고립된 유령 도시와 텅 빈 지역을 남기기도 합니다. 강이 거꾸로 흐르기도 하죠. 사막이 피어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50번째입니다. 아마존 분지는 9개의 다른 나라와 270만 평방마일에 걸쳐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항상 동쪽으로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공룡들이 마시던 그 물은 태평양으로 흘렀으나 안데스 산맥 형성 후 강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남아메리카에서 숨이 멎을 만큼 놀라운 것은 정글만이 아닙니다. 49번입니다. 마추픽추에 대해 들어봤겠지만 그 8,000피트 높이를 달려 올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996년부터 인카 트레일 마라톤은 살칸타이 계곡에서 시작해 야크타 파타 유적지를 지나 유적지에서 마무리됩니다. 기록은 3시간 23분입니다. 대부분의 주자들은 5, 6시간이 필요합니다. 산을 달려 올라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48번입니다. 현대 세계 경제가 어디에서 탄생했는지 찾고 있다면 볼리비아의 한 산을 예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로리코, 즉 부유한 산은 너무나도 가치가 커서 1600년대 초 전성기에는 포토시가 런던보다 더 컸습니다. 어느 날에도 10,000명의 광부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산 정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땅은 그 속에 든 것을 캐내기 위해 파헤쳐집니다. 다른 곳들은 표면에 자라는 것들로 유명해집니다. 47번 카날 크리스탈레스는 성경에 나올 법한 모습입니다. 강 전체가 빨강, 노랑, 초록, 파랑, 검정으로 변합니다. 이 색들은 마카라니아 클라비게라라는 식물에서 나오는데 이 식물이 해마다 특정 시기에 피어나 강을 뒤덮습니다. 이제 마치 다른 행성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더 높은 곳으로 가봅시다. 46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개 도시 중 4곳이 남아메리카에 있지만 그중 가장 높은 대도시는 라파스입니다. 해발 거의 12,700피트에 위치해 있죠. 그게 얼마나 높은지 감이 오시나요? 후지산보다도 높고 그곳에 무려 23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파스가 사람들이 어디서든 살 수 있다는 거 증명한다면 콜롬비아의 태평양 연안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45번입니다. 콜롬비아 태평양 연안에는 전체 인구의 2%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자주 물에 잠기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은 연간 315조 인치의 비가 내립니다. 농작물에는 안 좋지만 모기와 질병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죠. 자연 항구도 없어서 이 해안선은 개발하거나 무역을 하기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남아메리카에는 아직도 역사가 진정으로 끝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44번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조차도 다시 생명을 되찾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에 마침내 비가 내리면 땅이 마치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숨겨진 씨앗들이 폭발하듯 빠르게 피어나는 초원과 야생화로 변하고 이들은 몇 주 만에 다시 사라지기 전에 잠깐 동안만 존재합니다. 이 현상은 주로 고지대에서 발생하며 낮은 지대의 아타카마 사막은 여전히 매우 건조합니다. 아타카마 사막은 잠시 생능력을 얻었다가 사라지지만 남아메리카 깊은 곳에는 수세기 동안 통째로 모습을 감춘 부족들도 있습니다. 43번째입니다. 접촉되지 않은 석기시대 부족들에 관해서라면 남아메리카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아메리카의 광활한 내륙은 너무나 외진 곳이라 최소 124개의 미접촉 집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집단만 센 숫자입니다. 전 세계 미접촉 부족의 약 95%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 같은 곳에서는 경고 표지판을 세우는 것이죠. 모두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수분을 싹 빼버린 것처럼 건조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42번째입니다. 사하라 사막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은 아니고 남극도 아닙니다. 바로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이곳은 1년에 0.02인치의 강수량만 내려도 운이 좋은 곳이니 놀랄 일도 아니죠. 사막의 일부 지역은 최소 500년 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41번째입니다. 해발 16,700피트에 위치한 페루의 라 링코나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영구 거주지로 약 12,5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위생시설이 없고 수은 오염과 범죄가 너무 심해서 페루의 무법도시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곳에 머무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금 때문입니다. 산속의 금에서 사막의 구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항상 땅속에 묻힌 것을 쫓아왔습니다. 40번째 아타카마 사막은 완전히 비어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구리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5년 칠레는 추키카마타,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 구리 광산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25,000명이 사는 마을이 세워졌지만
2000년대 오염이 너무 심해져서 모두 칼라마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와 버려진 집들, 먼지, 그리고 황폐한 놀이터에 피노키오 동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버려진 꿈 같은 분위기를 그대로 정글 깊숙이 옮겨봅시다. 39번입니다. 포드란디아는 헨리 포드가 자신의 자동차에 필요한 고무를 생산하기 위해 아마존에 세운 회사 마을이었습니다. 수영장, 골프장, 테니스 코트, 영화관까지 완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곳의 생활은 엄격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금지였고 관리자들이 규칙을 지키게 하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녔죠. 결국 1930년에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3,000명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라지면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건 결코 예상한 것이 아닙니다. 38번,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존에는 우리가 아직 기록하지 못한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WWF 탐사에서 연구원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 새로운 종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백 종의 식물,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진 위치로 일부 야생동물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심층지리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대륙에는 평생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독특한 지리가 있습니다. 37번째, 남아메리카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돌고래가 있습니다. 아마존강 돌고래는 분홍색 피부로 유명합니다. 이 돌고래는 외딴 수로에 살지만 여전히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댐, 오염, 그리고 미끼로 사용되기 위해 잡히는 것 등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돌고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행동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나라도 해본 적 없는 시도를 한 곳으로 가보죠. 36번입니다. 2008년 에콰도르는 자연의 헌법적 권리를 선언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으며 이는 상징적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2021년 헌법재판소는 로스세드로스 보호림에서의 광산 개발을 막았습니다. 이 숲이 존재하고 번성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숲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맹그로브도 인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미에서 가장 이상한 법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35번입니다. 몬테비데오에는 거의 18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소금통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이 도시는 케첩과 마요네즈를 포함한 조미료를 식탁 위에 올려두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우루과이 인구의 약 3분의 1이 그곳에 살고 있고 40%가 고혈압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를 내쫓을 뿐이죠. 34번입니다. 2008년 5월 칠레의 차이텐에서는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9,000년 만에 처음 으로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유독성 화산재가 마을을 덮친 뒤 홍수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물은 빠졌지만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 새로운 차이텐을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차이텐이 남아메리카가 하룻밤 사이에 마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면 볼리비아에는 한 번에 한 대씩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33번입니다. 융가스 도로는 라파스에서 아마존으로 이어지는 40마일 길이의 도로입니다. 현지인들은 이 도로를 죽음의 도로라고도 부릅니다. 한 번의 커브만으로도 2,000피트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 없이 200개의 급 커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산안개까지 더해지면 왜 매년 수백 명이 이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참사가 있고 나면 패스트푸드조차도 나쁜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32번입니다. 맥도날드는 1997년에야 볼리비아에 들어왔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볼리비아 사람들은 전통 음식을 더 선호했습니다. 현지 정부도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2002년에 볼리비아를 떠났고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볼리비아는 대륙에서 유일하게 맥도날드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들어봤지만 아마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는 이름을 소개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1499년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남아메리카를 지나가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베네치아처럼 말뚝 위에 지어진 마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비나졸라라 이름 붙였고 그 이름이 굳어져 베네수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 강 아래에 뭐가 숨어 있는지 들어보세요. 30번입니다. 지하에는 또 다른 아마존 강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함자 강인데 2011년에 발견된 3,700마일 길이의 흐름입니다. 이 강은 거의 1.2마일 깊이로 흐르다가 수평으로 퍼지며 아마존 강보다 더 넓지만 흐름은 더 느리고 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흐름이 반대로 바뀐 강,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 숨겨진 부족, 가짜처럼 보이는 무지개 강, 그리고
하늘 끝자락에 사는 도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남아메리카는 아직도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29번 사하라 사막은 살기에 매우 혹독하지만 아마존에게는 생명줄입니다. 매년 2,770만 톤의 사하라 먼지가 날아와 인성분이 풍부한 비료를 뿌려주며 열대우림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일부 토양은 매우 비옥해 아마존 흑토라 불리며 이 토양이 자연적으로 생겼는지 원주민이 만든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마존이 다른 대륙에서 날아오는 먼지에 의존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아르헨티나는 그보다 더 대단합니다. 28번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공룡 화석은 아르헨티나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파타고티탄 마요룸입니다. 그 공룡은 길이가 98피트였고 무게는 70톤에 달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 공룡을 막시모라 부릅니다. 라플레차에서 발견돼 시카고 필드 박물관에 전시 중입니다. 이상한 점은 선사시대뿐 아니라 때로 직접 말로도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27번입니다. 남미에서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가 다 통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아나는 1814년 영국의 지배 덕분에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변화로 인해 인도, 아프리카, 중국, 유럽, 그리고 원주민 공동체에서 온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가이아나는 대륙에서 가장 다양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웃들이 절대 노크하지 않는 곳으로 가봅시다. 26번입니다. 파라과이에서 가장 희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 금? 아니요, 초인종입니다. 겨울에도 섭씨 약 16도 정도이고 여름에는 약 28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문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초인종 대신 밖에서 손뼉을 치면 그게 초인종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 마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꿔버리는 그런 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25번입니다. 2014년부터 라파스에는 10개 노선의 케이블카 시스템이 도입되어 매일 10만 명의 사람들이 에랄토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한이지만 그래도 출퇴근 시간보단 낫죠. 안데스 산맥 해발 약 13,000피트에서요. 사람들이 넘기 힘든 지형을 건너게 하는 것도 도전이지만 그곳에서 불을 캐내는 것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24번입니다. 콜롬비아는 세계 최고의 에메랄드 산지입니다. 보야카주만 해도 전 세계 에메랄드 생산량의 약 55%를 차지합니다. 2025년에 에메랄드 판매액은 약 1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희귀한 흑색 쉐일 지층 덕분에 선명한 색상과 투명도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광산붐으로 인해 강이 폐기물로 오염되었고 이제 콜롬비아는 주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보물을 캐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기이한 지형은 지하에 있지 않습니다. 지도에 그려져 있습니다. 23번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칠레, 에콰도르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브라질과 국경을 접해 브라질은 10개국과 맞닿아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만이 각각 14개의 육지 이웃을 가지고 있어서 브라질은 사실상 모든 나라의 친근한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방향 감각을 혼란스럽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22번째, 남아메리카는 그 이름에 걸맞은 대륙입니다. 칠레의 디에고 라미레스 제도는 남극을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륙은 서쪽으로는 거의 뻗어 있지 않습니다. 오하이오는 남아메리카 대부분보다 더 서쪽에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가장 서쪽 지점은 오로라, 켄트와 비슷한 경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아주 작은 일부가 실제로 오하이오의 경도와 겹칩니다. 이제 더 멀리 확대해보세요. 왜냐하면 한 산맥이 한 줄로만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1번 안데스 산맥은 도대체 얼마나 멀리 뻗어 있을까요? 아루바, 보네르, 퀴라수 같은 천국의 섬들은 사실 안데스 산맥의 산꼭대기들이며 물속에 숨겨진 안데스의 잔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파타고니아 앞바다의 험준한 섬들도 역시 안데스 산맥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안데스가 크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아예 통제될 생각이 없는 강도 있습니다. 20번째, 정말 이상한 아마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싶으신가요? 아마존강의 본류에는 단 하나의 다리도 없습니다. 우기에는 강이 15m까지 불어나고 폭이 최대 48km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둑이 너무 많이 이동해서 다리를 짓는 건 마치 콘크리트를 유사에 고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이 인프라 건설을 가로막는 방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마존강은 공학적으로도 난관이지만 이곳의 정치도 그만큼 복잡할 수 있습니다. 19번. 대부분의 남미 수도들은 자국 인구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엄청난 예외입니다. 브라질리아는 약 3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브라질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합니다.
포르투갈이 하나의 대형 식민지가 한 개의 중심 도시가 아니라 여러 강력한 도시로 성장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스페인은 식민지를 여러 개의 권력 중심지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옛 스페인 식민지 국가들에서는 한 수도권이 인구를 빨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전통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8번째로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아주 이상한 부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떤 가정의 7번째 자녀의 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974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일부 사람들은 7번째 자녀가 로비손이라는 늑대 인간이 된다는 전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이 오래돼 보인다면 죽은 산업의 흔적을 보면 더 놀랄 겁니다. 17번째로 아타카마에는 유네스코 지정 유령 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움버스톤과 산타 라우라 질산염 공장은 1800년대 후반에 생겨났고 움버스톤에만 3700명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질산염 붐이 사그라들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마을은 버려졌습니다. 이제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교회와 극장을 여전히 걸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늘 자체가 끊임없이 쇼를 펼치는 곳입니다. 16번째입니다. 보통은 눈을 깜빡이면 번개를 놓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카타툼보 강이 마라카이보 호수와 만나는 곳에서는 하늘에서 연간 약 120만 번의 번개가 치며 25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세면을 둘러싸고 있어서 폭풍이 최대 10시간 동안 1년에 140에서 160 밤 동안 계속해서 번개를 반복적으로 칩니다. 그 혼란이 지나간 후 브라질에서 결코 예상치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5번째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오키나와어를 쓰는 사람이 일본보다 브라질에 더 많습니다. 상파울루의 리베르다지 지구에서는 일본인 이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세기에 25만 명이 도착했고 오늘날 200만 명의 브라질인이 일본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인들에게 브라질은 자유롭게 언어를 쓸 수 있었지만 고향에서는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어는 일본에서는 사라질 위기지만 브라질에서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다시 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수도라는 말도 복잡해집니다. 14번입니다. 라파스가 볼리비아의 실권을 쥐고 있지만 공식 수도는 아니며 공식 수도 수크레는 해발 9,100피트에 있습니다. 1800년대의 볼리비아의 경제는 은에서 주석으로 이동했고 내전으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주석을 등에 업은 라파스의 자유주의 세력과 은을 등에 업은 수크레의 보수주의 세력이 맞섰고 라파스가 권력은 얻었으나 수크레는 수도 명칭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도이고 볼리비아 최고 법원이 있는 곳입니다. 고지대에서의 정치 싸움을 견뎌냈다면 이제 파스타 미신이라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3번. 아르헨티나에서는 매달 29일 이 한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로 뇨끼를 먹는다는 것이죠. 아르헨티나 인구 약 60%인 2,500만 명. 이 이탈리아 혈통이며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이 전통을 가져왔습니다. 일부는 행운을 위해 접시 아래 돈을 넣습니다. 그래서 만약 뇨끼를 싫어한다면 2월에 방문해보세요. 29일이 훨씬 드무니까요. 하지만 모든 전통이 삶이 좋아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힘들어 전통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12번째입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문명은 큰 강 유역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강 삼각존은 다른 해안 지역보다 2.6배 더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이 규칙을 깨트립니다. 아마존은 연간 60에서 120인치의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많은 비는 토양의 영양분을 모두 씻어내버립니다. 그래서 농업이 빠르게 붕괴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농작물이 없으니 다른 강들처럼 인구가 밀집된 도시나 문명의 중심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혹독함은 열대우림 자체보다 더 큰 무언가로 이어집니다. 11번째입니다. 아마존이 연간 최대 2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탄소 저장뿐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공기 생성에도 기여합니다. 전 세계 산소의 약 20%가 아마존과 연관된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줄어들면 그 영향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공룡에서 영어를 쓰는 이단아로, 초인종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그리고 제국들에게 사실상 돈을 찍어냈던 산으로 이동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장 이상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10번째 문명은 소금에 의존했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보존했고 뇌도 여전히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에는 소금이 아주 많습니다. 살라르 데 우요니는 한때 거대한 호수였던 4,000평방마일의 소금 평원입니다. 비가 오면 얇게 고인 물이 그곳을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로 바꿔놓습니다. 두 개의 하늘, 끝없는 지평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 한가운데에 떠있는 당신의 반영. 볼리비아의 소금 평원이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면 아르헨티나는 당신을 다시 현실로 데려다 줍니다. 9번째입니다. 높은 곳을 좋아한다면 남아메리카에는 최고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아콘카과. 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약 22,800피트로 7대륙 최고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지만 등산가들은 정상까지 하이킹 코스가 있기 때문에 가장 쉽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쉽다고 산소가 부족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제 지구본을 확인하기 전엔 믿기 힘든 국경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번째, 프랑스의 가장 긴 육상 국경은 스페인이나 독일과가 아닙니다. 바로 브라질과입니다. 프랑스령 기아나는 브라질의 아마파주와 450마일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프랑스령 기아나는 독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1600년대에 도착해서 그냥 머물렀습니다. 이 국경은 1713년 위트레우트 조약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후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다시 잡는 김에 해변에 대한 또 하나의 기대도 깨봅시다. 7번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름 해변을 기대하고 있다면 파타고니아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로어링 포티스, 바람과 포클랜드 해류로 아르헨티나 해안 일부는 섭씨 14, 18도, 화씨 57, 64도로 유지됩니다. 찬물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역이죠. 그래도 모험을 원하신다면 열대우림이 딱 맞는 곳입니다. 6번째, 아마존에는 고속도로가 있지만 환경은 그 도로들을 일반 도로처럼 두지 않습니다. 브라질의 BR319 유령의 길이라고도 불리는 550마일의 도로는 마나우스와 포르투벨류를 연결하며 열대우림을 가로지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비와 홍수, 불안정한 지반으로 이 도로는 유지보수보다 더 빨리 망가졌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가장 흔한 것은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발이 묶인 차량 행렬과 버려진 트럭이 흔합니다. 하지만 BR319는 아마존에 남은 상처 중 하나일 뿐이며 시야를 넓히면 그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위에서 보면 아마존은 도로로 가득합니다. 총 길이는 200만 마일에 이르며 많은 도로가 불법 채굴과 벌목 용도입니다. 브라질의 트랜스 아마존 고속도로는 약 2,500마일의 도로로 빈곤 퇴치를 위해 건설됐으나 수백만 명의 이주민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도로가 아직 비포장이라 아마존에 비가 오면 엉망이 됩니다. 현지에서는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는 도로라 부릅니다. 도로가 막히면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4번째, 당신의 여행 버킷리스트에는 없겠지만 브라질 감옥엔 자전거를 타고 자유를 얻는 특전이 있습니다. 산타이타 두스피카이에서는 수감자들이 자동차 배터리에 연결된 운동용 자전거를 밟아 배터리를 충전해 가로등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8시간씩 3번 교대 근무를 할 때마다 형기가 하루씩 단축됩니다. 그래서 매일이 하체 운동하는 날이죠. 이제 브라질이 혁신만 하는 게 아니라 투표도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3번째로 2010년의 상파울루는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 라는 슬로건을 내건 광대 프란시스쿠 에베라르두 올리베이라 시우바를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30만 표를 얻었습니다. 2017년에 의회를 떠나면서 그는 진짜 농담거리는 자신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농담거리는 출석도 안 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륙에서 가장 이상한 동맹은 정치가 아님 물속에서 일어납니다. 2번째로 브라질 라구나의 돌고래들은 사냥뿐 아니라 어부들과 협력하기도 합니다. 돌고래는 물고기 떼를 해안으로 몰고 신호로 그물 투척을 알립니다. 양쪽 모두 먹이를 얻고 물고기만 패자가 됩니다. 이런 일은 15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일부 현지인들은 돌고래를 외모나 심지어 숨소리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이상한 점은 아닙니다. 정말 이상한 점은 인간들이 한때 거인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위입니다. 1520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남아메리카 남부에 도착했을 때 선원들은 거인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남자가 너무 커서 선원들이 그의 허리까지밖에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파타고니아 이름의 유래입니다. 파타고네스는 큰 발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테우엘체 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신화 속 거인이 아니라 당시 기준으로 키가 큰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이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며 2022년 아르헨티나 인구조사에서 약 4만 1,000명이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거인들이 키 때문에 무서웠다면 볼리비아에는 당신의 키와 상관없이 무서운 도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신을 죽일 수 있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
도크에서 출발한 소포와 뉴욕에서 출발한 소포가 둘 다 앵커리지에 들렀기 때문에 정확히 같은 시간에 여러분의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외딴 곳에 있고 춥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도시는 사실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축소에서 보면 앵커리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권 사이에 있습니다.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 도시는 조용히 자기 체급을 훨씬 뛰어넘는 영향력을 발휘하며 자기보다 10배 큰 도시들조차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외딴 곳처럼 보이는 곳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걸까요? 우선 앵커리지는 알래스카의 중심지입니다. 주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집중은 주위 경제, 교통, 그리고 인프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합니다. 본토를 통해 알래스카로 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앵커리지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 보면 앵커리지는 인근 도시들과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역적인 대체나 예비 수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중요한 시스템, 항공편, 화물, 그리고 연결망이 이 한 허브로 집중됩니다. 테드 스티븐스 앵커리지 국제공항은 매년 수백만 명의 승객을 이동시키고 10만 건이 넘는 착륙을 처리합니다. 이는 주에서 유일한 또 다른 주요 허브인 페어뱅크스보다 4배 이상 많은 승객 수송량입니다. 실시간 화물 추적과 최적화 덕분에 극한의 알래스카 날씨 속에서도 화물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화물 추적과 최적화 덕분에 극한의 알래스카 날씨 속에서도 화물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 이곳은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결코 생각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이 공항이 멈추면 의약품 콜드체인이 무너지고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이 멈추며 신선한 해산물이 뉴욕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단 하나의 공항, 단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인구가 있는 모든 대륙에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흥미로워집니다. 이곳은 장거리 노선이 교차하고 화물이 재배치되며 여행자들이 이 경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조차 모른 채 지나가는 곳입니다. 앵커리지에서는 전 세계 선진국의 90%가 9시간 반 이내의 비행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점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주요 공항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시아에서 온 항공사들이 연료를 적게 싣고 더 무거운 화물을 실은 뒤 앵커리지에 들러 연료를 보충하고 논스톱으로는 운송할 수 없는 화물까지 북미로 운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공항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바쁜 화물 공항이자 세계에서 네 번째로 바쁜 화물 공항입니다. 페덱스, UPS, 그리고 미국 우편 서비스가 이곳에 주요 허브를 두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우편 및 소포 네트워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외국 항공사의 서로 다른 항공기 사이에서 화물을 추가 검사 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연방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본토 48개 주 공항에는 없는 특권입니다. 그저 시간을 조금 아끼는 정도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배송 일정을 몇 시간이나 단축시키고 운영 비용을 줄이며 앵커리지를 전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만듭니다. 미국과 캐나다 전체가 한쪽에 위치해 있고 태평양 건너편에는 일본,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거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는 화물 노선은 북극과 태평양을 가로질러 곧장 이동할 수 있어 앵커리지는 대륙 간 대형 화물이 오갈 때 자연스러운 경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객 항공사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승객 운송에도 같은 유연성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앵커리지를 화물 허브에서 본격적인 글로벌 환승센터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앵커리지의 영향력은 하늘에서 바다까지 이어집니다. 알래스카항은 주에서 정제된 석유의 95%와 전체 화물의 거의 4분의 3을 운송하며 중요한 자원을 공항과 그 너머로 연결합니다. 이곳을 지나는 화물은 지역사회 유지, 사업 운영, 인프라, 연료 공급에 기여하며 게다가 수익성도 높습니다. 알래스카항은 자체 확장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정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수수료를 시에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 항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도시의 대규모 군사기지와 국제공항에 연료를 공급해 계절에 상관없이 운영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겨울에 큰이감이 얼어붙을 때조차도 항구는 계속해서 운영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항구는 500만 톤이 넘는 연료와 화물을 처리해왔으며 알래스카의 인구와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이 수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식량과 연료 공급은 중요합니다. 알래스카는 소비보다 생산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2024년 알래스카의 국내 총생산 지피어 가나가 쪽은 못 미쳤으며 그 대부분은 석유와 가스가 차지했습니다. 프루도베이 석유는 앵커리지를 통해 이동하며 이는 지역을 넘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남쪽으로 이동하는 모든 배럴의 석유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해외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자국의 공급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제공합니다.
국제시장으로 향하는 석유는 보통 태평양으로 가는 화물선에 실립니다. 더 작고 가치가 높은 상품들은 테드 스티븐스 공항을 통해 하늘길로 운송됩니다. 알래스카는 해산물과 원유 같은 제품을 포함해 매년 약 72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합니다. 일부 소형 선박과 항공편은 다른 공항과 항구에서 출발하기도 하지만 앵커리지는 알래스카의 급성장하는 수출 사업이 요구하는 대규모 운송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중심지입니다. 이로 인해 주위 주요 산업에서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래스카 대부분은 겨울에 멈추지만 앵커리지는 예외입니다. 1년 중 7, 8개월 동안 기온이 영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항구는 계속 움직이고 기지는 계속 운영되며 항공편도 계속 오갑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앵커리지는 주 내 다른 모든 도시들에 비해 더 큰 이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수역 주변의 기상 조건이 덜 심해질수록 공항으로 오가는 비행도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앵커리지에는 한 가지 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도 앵커리지는 여전히 그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북극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온은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있고 해상 운송로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때 영구 동토로 덮여있던 지역들이 이제 점점 계절적 활동이 점점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알래스카는 전 세계 평균보다 2, 3배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세대 동안 알래스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1971년 이후 앵커리지 주변의 기온은 화씨 2도 상승했고 북구 슬로프는 화씨 6도나 올랐습니다. 북극해 항로가 완전히 열리면 로테르담에서 요코하마로 가는 선박은 항해 거리가 11,200해리에서 약 7,000해리로 줄어들어 항차당 약 2주와 수십만 달러를 아낄 수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한 선박 운항이 급증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로 오가는 모든 선박은 앵커리지가 감시할 수 있는 곳 가까이를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이 도시는 호르무즈 해협에 필적하는 해상 병목 지점이 됩니다. 영구 동토층이 높고 계절이 길어지며 새로운 항로가 열리면서 도전과 전략적 기회가 동시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앵커리지는 에너지와 무역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곳에서의 대규모 채굴이 이 지역이 지구상 거의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르게 온난화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장기적인 위기로 여겨지는 일이 단기적으로는 현지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얼음이 녹고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자원과 무역로가 열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앵커리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전략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 모습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알래스카의 농업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재배 기간이 짧고 겨울이 길어서 가장 강인한 작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즉, 신선한 과일과 채소 대부분을 본토 48개 주에서 비싼 비용으로 들여와야 하며 긴 운송 시간 탓에 품질이 떨어진 채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한계가 서서히 깨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천천히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더 긴 재배 기간, 더 높은 수확량, 그리고 더 다양한 품종. 한때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알래스카의 과일 생산이 이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알래스카주는 결국 수입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체 농산물을 남쪽으로 수출할 만큼 충분히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오랜 약점을 새로운 경제적 이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제적, 전략적 활동이 이곳에 집중되면서 안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이 됩니다. 앵커리지는 알래스카가 주가 되기 전부터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 이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어하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은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935년 미 공군의 아버지인 빌리 미첼 장군은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에 알래스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앵커리지는 알래스카 경제와 인구의 중심지입니다. 바다에서 오르면 선박은 쿵만을 따라 크닉암의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야 합니다. 그곳에 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 바로 옆에는 엘멘도프 리처드슨 합동기지가 있습니다. 왜 딴 곳일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기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미국의 1차 방어선, 이 태평양과 북극의 위협과 맞닿는 곳입니다. 조인트 베이스 엘멘도프 리처드슨은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도시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태평양과 북극에서 오는 잠재적 위협을 감지하고 해빙, 해운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중요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에서 대륙을 향해 발사된 어떤 미사일도 이곳에서 가장 먼저 탐지됩니다. 알래스카 사령부부터 노라데이 지역부대까지 거의 모든 주요 알래스카 작전이 앵커리지에 집중되어 있어 중요한 방위력이 하나의 전략적 지점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북극권 아래에는 전 세계 미발견 석유의 약 13%와 천연가스의 30%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곳으로 통하는 가장 중요한 접근 경로 중 하나가 바로 앵커리지를 거칩니다. 이 도시를 지배하는 자가 다음 세기 가장 치열하게 경쟁할 자원 통로를 지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군사기지가 도시 외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달리 조인트 베이스 엘멘도프 리처드스는 앵커리지의 주거지역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존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주민들은 매일 그 영향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 최대 고용주로 연방정부의 투자가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래의 위협은 이를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러시아에 대한 우려는 줄었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태평양이 잠재적 분쟁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리지는 미국의 균형추이자 두 번째 공격 지점이며 대응과 전력 투사의 요새입니다. 중국과의 재래식 무기 충돌이 발생한다면 태평양이 첫 번째 전장이 될 것입니다. 하와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기습 공격을 떠올리게 하는 명백한 초기 목표가 될 것입니다. 하와이가 첫 공격을 받는 동안 미국은 엘멘도르프 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앵커리지에는 중요한 북극 과학 및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도 있어 군사 기획자들과 기업 모두에게 해빙 상태, 해상 운송로, 자원 가용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몇 안 되는 도시만이 갖춘 능력입니다. 알래스카의 군사 및 경제 부문은 협력하여 움직입니다. 엘멘도르프 리처드슨 합동기지는 단순히 잠재적 위협 억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기지는 항구와 수출이 세계 무역을 움직이게 하는 도시의 원동력이 되어 앵커리지의 영향력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매우 현실적인 단점들이 따릅니다. 따뜻해지는 바닷물은 이미 연어 서식지를 위협하고 있어 알래스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점도 엄청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운영기간이 길어지며 탐사를 위한 새로운 지역이 열리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활동, 에너지, 해운, 물류가 한 곳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아무도 이 일이 정확히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앵커리지는 이미 주도권을 줄 위치에 있습니다. 국방, 세계 무역, 북극 접근성, 에너지,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만납니다. 세상의 끝처럼 보였던 도시는 결국 중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앵커리지는 지도 위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판도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 맵팩에서 뵙겠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과 방대한 천연자원을 가진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곳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깊은 불행을 느끼며 데이터도 이를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 평균에 불과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 수치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 하나인 러시아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에서 자유가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시작은 검열에서 비롯되며 그것도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러시아 헌법은 기술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매우 편리한 허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극단주의 표현이라고 간주하는 모든 것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의는 확대되어 당국이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독립 언론을 제한하며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에 대한 통제는 국가의 서사가 지배하고 언론이 거의 완전한 정부 감독하에 운영되는 북한과 직접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 하에서 러시아의 거의 모든 주요 언론 매체는 국가가 운영하거나 강하게 규제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사는 채널 1입니다. 이 방송사는 러시아 정부와 투자자 그룹 간의 민관 합작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크렘린의 대변인처럼 운영됩니다. 이 채널과 관련된 모든 주요 투자자들은 푸틴 정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보도 내용도 이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다른 채널들은 어떨까요? NTV는 국내 2위 인기 채널이지만 콘텐츠 논조가 채널1과 매우 유사합니다. NTV는 크렘린과 밀접한 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이 통제합니다. 또 러시아1도 있어 상위권 방송사 목록을 마무리합니다. 이 채널은 정부가 운영하는 전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 VGTRK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상위 3개 방송사는 모두 국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의 메시지는 공식 입장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서구 시청자들은 러시아의 영어 방송 네트워크인 러시아 투데이 RT에 익숙할 것입니다. RT는 채널1이나 러시아1과 같은 국내 대형 방송사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여전히 러시아 정부로부터 전액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 수준은 텔레비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라디오에도 확장됩니다. 가즈프롬 역시 라디오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즈프롬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방송국 아부토 라디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거의 모든 주요 라디오 방송국은 국가 소유이거나 크렘린과 연계된 기업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 매체와 신문에 관해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나 그 동맹들이 서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화, 쇼, 책을 거의 만들지 않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이것이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검열을 기반한 환경에서는 창의성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시민들은 신뢰하지 않는 미디어를 강제로 소비해야 합니다. 2023년에 러시아인들 중 오직 35%만이 채널1에서 보는 내용을 믿었고 그 채널이 가장 신뢰받는 채널이었습니다. 크렘린의 영향력은 디지털 세계 깊숙이까지 뻗어 있습니다. 유튜브는 아직까지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 경험은 서구 사용자들이 익숙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플랫폼이 매우 느리게 작동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렘린은 2024년 여름에 유튜브의 대역폭을 제한해서 연말이 되자 트래픽이 평소의 2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2024년 11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친러시아 유튜브 채널을 복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데실리언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 벌금은 회사가 낼 생각이 없는 금액입니다. 전 세계 경제 규모보다 200퀸틸리언 배나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만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구글 러시아 자회사는 2022년에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러시아에서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분간 괜찮을 수 있지만 새로 구입하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애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터넷 검색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검색이 이제 러시아 자체 플랫폼인 얀덱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플랫폼은 친크렘린 성향이 매우 뚜렷합니다.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푸틴이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후 이들 서비스는 차단되었습니다. 이들의 모회사인 메타는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직 20데실리언 달러의 벌금은 부과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X도 차단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곧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검열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정치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라는 척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네, 사람들이 투표소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 또한 정교하게 연출된 쇼의 일부입니다. 정식 선거 참관인들은 심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푸틴 정권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조차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야당을 위한 광고도 있지만 그것도 환상의 일부입니다. 사실 광고가 너무 많죠. 푸틴이 반대파를 직접 고를 수 있어서 이미 많은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공산당, 정의러시아당, 러시아 자유민주당, 그리고 신인민당이 있습니다. 이 정당들은 2021년 두마 선거에서 합쳐서 118석을 차지했습니다. 푸틴 정권은 2012년 수백 개의 다른 정당들이 등장하도록 정당 등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건 자유처럼 들리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처럼 들린다는 점이죠. 수많은 정당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면 진정한 야당은 분열된 상태로 남게 되고 대부분의 정당들은 소규모로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소수 정당들 중 일부는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2021년에는 New People, For Truth, 그리고 Green Alternative라는 세 개의 신생 정당이 충분한 지지를 받아 두마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셨겠지만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이른바 야당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정당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정당들의 대표와 의장들은 푸틴의 통합 러시아당과 연관이 있습니다.
푸틴이 연출하는 쇼, 밖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야당과 후보자들은 공교롭게도 자격이 박탈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알렉세이 나발리였지만 그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정치의 공식 쇼 밖에 있는 인물들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극단주의자로 선언되는 일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악마화가 가장 뚜렷한 부분입니다. 진정한 반대파 인물이 체포되거나 기소될 때마다 러시아인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서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검열은 러시아만의 것이 아닙니다. 중국도 비슷한 전술을 많이 사용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처럼 정치적인 연극조차 굳이 하지 않습니다. 가짜 선거도 없고 중국의 만리 방화벽을 통한 인터넷 검열은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그런데도 중국 시민들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9.17명입니다. 왜일까요? 한 가지 설명은 중국 정부가 이런 점에 대해 국민들과 일종의 거래를 한 것입니다. 여전히 강압적으로 통치하지만 그 대가로 경제 성장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1978년 중국이 세계의 문호를 개방한 이후 약 8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중국의 중위임금은 한 달에 약 4,000달러입니다. 지금까지 공산당은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러시아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평범한 러시아 노동자들에게 삶은 항상 힘들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커지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실제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진실은 주류 언론에서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러시아법에 따르면 정부가 고의적 허위 정보로 규정한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 관련 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현실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울 수 있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여전히 부와 안전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명한 대조는 러시아의 정치 및 경제 체제의 본질을 반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러시아는 세계 경제 무대에서 두드러진 존재였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지만 그 부를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3년 러시아의 1인당 명목 GDP는 약 13,900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는 거의 83,000달러에 달하는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며 안도라, 중국, 심지어 코스타리카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걸까요? 러시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에너지 부문입니다. 에너지 부문은 러시아 연간 GDP의 20%를 차지하지만 이 분야 종사자들은 그 중요성에 비해 기대만큼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2024년 초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부문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400달러를 벌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전국 평균보다 3분의 2 정도 높은 수준이지만 같은 분야의 미국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거의 5.6배 더 많은 약 7,700달러를 법니다. 그리고 3년이 넘는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에너지 일자리조차도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입대 보너스로 약 2,400달러, 월급으로 약 2,600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미국의 중위 월급인 4,800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보다도 여전히 낮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은 러시아의 전반적인 산업 구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제품이 러시아의 수출을 압도하고 있으며 농업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을 넘어 러시아의 가장 큰 기업들은 스베르방크와 MMC 노릴스크 니켈, PJSC와 같은 자원 대기업들입니다. MMC 노릴스크 니켈은 니켈과 팔라듐의 주요 공급업체입니다. 그러나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첨단 글로벌 산업에서 선두주자로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러시아 브랜드는 거의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추세는 변할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영성 있거나 진취적인 기업에서 경력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기회는 여전히 러시아 국경 밖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그 길이 열려 있었고 이는 냉전 종식과 새로운 글로벌 기회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게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미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잘 알려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수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농산물을 비롯해 자동차, 의료장비, 첨단 전자제품,
심지어 골동품과 그림 같은 예술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 대기업, 디즈니 같은 엔터테인먼트 거대 기업, 포드와 GM 같은 최고의 자동차 회사,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1991년 이후 러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게 그 전환기는 힘든 시기였지만 적어도 그런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0곳이 넘는 해외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했습니다. 푸틴이 크림반도 합병을 자랑할 때부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지만 특별 군사작전으로 인해 서방과의 비즈니스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직 러시아에서 사업 중인 외국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예상하셨을 그 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보다 경제 구조가 더 다양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지만 현재는 제조업 밖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화웨이 등 통신업계 선두주자와 비아디 등 전기차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있으며 틱톡도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러시아에서 일부 채용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서방 기업 철수 후 남은 인재들 덕분에 기업들이 이익을 얻고 있지만 이는 임금 인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사람들은 직접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특별 군사작전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가장 교육받은 동포들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탈출하면서 두뇌 유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인재 유출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들을 배신자라 불렀습니다. 그에게 불행하게도 이 탈출자들 중에는 기술,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문가들이 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냉전이 끝나자마자 이미 일어나고 있던 흐름을 가속화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구조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국가들과 비슷하지만 경제는 개발도상국에 더 가깝고 1인당 GDP도 이를 보여줍니다. 러시아인들은 사는 곳에 따라 상황이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하면 운이 좋은 편입니다. 그들은 매일 듣는 편향적인 뉴스로만 우크라이나를 접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는 매우 다양한 나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다양성은 꽤 어두운 역사의 산물입니다. 러시아는 몽골의 지배를 벗어나 16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가 희박한 지역들까지 확장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지역들은 러시아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모스크바는 당연히 그들의 충성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도로망 지도를 펼쳐보면 한 가지가 눈에 띌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럽 쪽 중심부는 잘 연결되어 있지만 시베리아는 여전히 대부분 고립되어 있습니다. 몇몇 예외를 빼면 시베리아는 우랄산맥 동쪽 다른 지역보다 시베리아 횡단도로 모스크바와 더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러시아에서 소수민족으로 사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접하는 뉴스는 전국 어디서나 거의 같지만 많은 소수민족들, 특히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이동조차 큰 어려움입니다. 도로 인프라는 종종 제한적이거나 포장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시베리아에서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는 부분적으로 혹독하고 가혹한 기후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부 마을들은 1년 중 대부분이 얼음과 눈에 덮여 있기 때문에 도로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기후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급동지역은 외딴 곳일 수 있지만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탄화수소, 철광석, 금, 은, 그리고 5억 4,400만 에이커, 즉 2억 2천만 헥타르의 농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국가 GDP의 약 5%만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갑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 러시아 급동 지역의 인구가 3분의 1이나 줄어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구인 공고에 슬라브인만 또는 슬라브 외모의 지원자 모집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여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머물 곳을 찾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물론 러시아법은 고용 시 민족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어서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보기관들마저 그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화학산업에서 중요한 도시인 제린스크의 문서에 따르면
현지 정부는 잠재적인 계약자들이 슬라브 외모를 가질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극단주의를 감시하는 단체인 소베츠 센터는 2023년 봄부터 민족 기반 통력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증가세는 20년간 이어진 감소 추세를 뒤집은 것입니다. 비슬라브계 외모의 피해자들이 수백 건의 청소년 갱단 공격에서 가장 자주 표적이 되었고 2024년까지 폭력은 더욱 심화되어 가해자들이 칼이나 너클과 같은 무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수는 여전히 2000년대 중반에 비해 훨씬 적지만 차트를 보면 그 추세를 못 볼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많은 소수민족들은 오랫동안 군복무를 몇 안 되는 출구 중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사실이었습니다. 러시아인의 비율이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지만 군대의 인구 구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2022년 여름과 가을, 우크라이나는 성공적인 반격을 시작해 하르키우와 헤르손주의 넓은 지역을 탈환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블라디미르 푸틴은 부분 동원령을 내리고 러시아 예비군 남성들을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동원은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도시를 포함해 러시아인의 77%가 러시아의 유럽권 핵심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 지역들은 대부분 동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동원의 부담은 소수민족과 외딴 지역 주민들에게 불균형하게 쏠렸고 이는 군대 내 오랜 불평등의 패턴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동원이 처음으로 한 해 내내 이어진 2023년 말에 분명해졌습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지역 10곳 중 6곳, 이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 지역에 있습니다. 부랴티아 공화국 출신 남성들은 모스크바 출신 남성들보다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았는데 그 차이는 두세 배나 10배가 아니라 무려 75배에 달했습니다. 전쟁 전체 사상자의 18%가 이 작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왔습니다. 부랴티아에는 실제로 몇 명이 살고 있을까요?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부랴티아의 인구는 약 97만 2천 명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인구만 해도 1270만 명이었죠. 사회적 지원 인프라가 제한적이고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민족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러시아 외곽 지역의 자살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당연히 자국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지만 공개된 분석 자료들은 암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2017년 극동 지역의 남성 자살률은 30.9, 사하 공화국에서는 31.1, 아무르 지역에서는 40에 달했습니다. 가장 낮은 수치는 캄차카 지역에서 27.8이었습니다. 러시아 극동과 같은 지역에 비해 체계적인 불평등과 1인당 GDP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두카카스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지만 인구 10만 명당 11명입니다. 이 수치는 러시아에서 가장 고통받는 지역의 절반 이하이며 인구의 거의 84%가 러시아계인 인접 남부 연방구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많은 러시아 군인들에게 부상을 입고 환멸을 느끼고 대도시에서 냉데이대를 겪은 뒤 고향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종 유일한 현실적인 길입니다. 이 지역들은 경제적으로는 낙후되어 있지만 나라의 다른 곳에서는 점점 찾아보기 힘든 사회적 결속력과 문화적 친숙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참전 용사들은 국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소박하지만 중요한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군인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2024년 러시아 예산의 6%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참전 용사들에게는 민간인 생활로의 재저금이 여전히 큰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고향 지역 경제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어 기회가 제한적이고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도 거의 없습니다. 일상생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가 선전으로 가득 차 있어 정신적으로 쉴 틈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 언론에 접근하는 것은 몇 안 되는 탈출구 중 하나이지만 점점 더 제한되고 있고 종종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고립과 단조로움 속에서도 모든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보드카입니다. 러시아 군대 내 알코올 남용이 심해 군인들의 주류 구매가 금지됐으며 이 문제는 전장 밖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극동 연방부는 러시아에서 알코올 소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보드카는 러시아 문화에서 그 어떤 러시아 대표 상품보다도 독특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부한 고정관념이 아닙니다. 러시아인은 세계에서 보드카를 가장 많이 마십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1인당 17.28잔의 보드카를 마시며 이 보드카가 국가 전체 알코올 소비의 75%를 차지합니다. 폴란드는 13.71잔으로 한참 뒤처진 2위를 차지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봤겠지만 이제는 문제의 진정한 규모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알코올 중독률이 가장 높습니다. 러시아 남성의 16.3%, 여성의 2.6%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높은 사망률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러한 수치는 거의 완벽하게 알코올 소비량과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가 고르카 생산을 줄이면서 알코올 소비가 감소했을 때 사망률도 떨어졌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후 사망률은 다시 급증했고 2000년대 중반 푸틴 정부가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때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알코올 소비가 다시 증가하기 전까지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만연한 알코올 남용이 러시아의 높은 자살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남성 자살 사례의 74%, 여성 자살 사례의 83%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으며 종종 2-3% 범위에 이르렀습니다. 폭음은 러시아에서 항상 문화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삶에는 불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자살의 상달소는 예방 가능합니다. 러시아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70%는 자살을 실행하기 전에 확인 가능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살을 선택할까요? 그들은 단지 잘못된 나라에 태어났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만성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장애를 앓고 있다면 러시아에서는 도움을 받기보다는 낙인 찍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곳에서는 정신 건강 문제가 어느 정도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와 가족뿐만 아니라 의사들, 심지어 정신건강 전문가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낙후된 농촌 지역에 살고 있다면 도움을 받기는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알코올은 경제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러시아에서 남성 자살의 61%가 알코올과 관련되어 있고 남성의 자살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남성 10만 명당 30.8명이 자살을 하는 반면 여성은 10만 명당 5.8명입니다. 남성들은 러시아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군복무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도 포함될 수 있으며 그들은 묵묵히 그것을 해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타미르 하가로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사회학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경제적 전망의 부족과 정신적 공허함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살률만 봐도 러시아는 90년대 이후로 진전을 이뤘지만 푸틴의 결정들이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의 데이터가 러시아인들이 자국 언론에서 들을 수 없는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마팍에서 뵙겠습니다. 미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너지는 도로와 허물어지는 다리, 홍수로 잠기는 도시들까지 상황이 나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무너지고 있을지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정말 거대하고 엄청난 나라입니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는 거의 2,800마일, 약 4,500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하와이나 알래스카에 가는 것은 아직 말도 꺼내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이 거대한 크기가 예상치 못한 비즈니스 현상, 즉 미국에서 대기업이 소기업을 지배하는 현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소기업들은 50개 주마다 다른 법률과 세금을 처리해야 하고 시간대와 광대한 지리적 거리를 극복해야 하는 등 엄청난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비싼 법률 및 회계 지원이 필요하고 물류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이런 어려움은 대기업들은 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가들에서는 이런 불균형이 훨씬 덜 심각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단순히 덜 복잡하다고 합니다. 국가의 크기는 대중교통망, 특히 효율적인 전국 철도망을 구축하려 할 때도 문제를 만듭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은 적어도 사람들을 위한 전국 철도망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그 사이에 약 3,000마일, 4,800km의 땅이 있다는 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런던과 레바논 베이루트 사이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항공여행을 선호하게 되고 육상 대중교통은 심각한 투자 부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암트랙 열차 대부분이 노스이스트 코리도에서 시속 177, 233km로 운행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장거리 노선에서는 속도가 시속 40, 50마일, 64, 80km로 감소합니다. 반면에 트레인 라인은 유럽의 많은 열차들이 자주 시속 200마일, 즉 320km까지 달린다고 지적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싶으시다면 이해하지만 안전벨트를 꼭 매세요. 열차가 나쁘다고 느꼈다면 공항 이야기는 더 놀라실 거예요. 국제공항협의회는 공항 인프라 자금이 420억 달러 부족하다고 추정합니다. 스카이트랙스의 항공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공항 순위에서 미국 공항은 50위 안에 단 6곳만 들었고 휴스턴 하비 공항이 가장 높은 27위에 올랐습니다. 일부에겐 괜찮게 들릴 수 있지만 미국의 경제력과 국토의 크기, 그리고 세계적 위상을 고려하면 더 많은 미국 허브 공항이 상위권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문을 닫은 뉴요크 공항에서 비행기의 기계적 결함이 고쳐지길 2시간이나 기다려본 적이 있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력, 특히 조종사와 항공교통 관제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이륙할 때 다른 비행기와 충돌하지 않도록 책임지는 사람들이죠. 모든 걸 고려하면 꽤 중요한 일들입니다. 한 감사관은 2025년에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26개 공항 중 20곳을 항공교통 관제 인력이 최소 기준인 85% 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에 비행기 이륙을 기다릴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프라 문제는 항공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시작일 뿐이죠. 비행기를 타지 않고 대신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해봅시다. 미국 토목공학회에 따르면 미국의 인프라는 2021년에 C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2017년에 받았던 D+ 등급에서 상승한 것입니다. 둘 다 부모님께 숨기고 싶은 성적일 것이고 3억 3천만 명의 이동을 떠받치는 기반 시설의 수준으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국 토목공학회에 따르면 국가 인프라를 적절히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2조 6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039년까지 약 10조 달러의 GDP 손실이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불량 등급을 받은 도로의 비율은 2008년 15.8%에서 2018년 22.6%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들은 2023년 기준 운전자 1인당 약 725달러의 추가 운행 비용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포톨로 가득한 관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량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리 3개 중 하나는 수리하거나 완전히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이용하는 다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미국 도로 및 교통건설협회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체 다리의 7%, 즉 4만 6천 개의 다리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삐걱거리는 도로다리 위 200피트 높이로 물을 건널 때 여러분을 겁주려는 간단한 통계였습니다. 미국의 광대한 면적, 특히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에 건설된 막대한 인프라 때문에 유지 보수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특히 인구가 적고 세수 기반이 더 낮은 지역구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곳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노후 인프라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이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이어서 그걸 이용하고 싶어도 정작 이용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 인프라의 모든 등급 중에서 대중교통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바로 D입니다. 뉴욕시의 잘 발달된 지하철 시스템과 같은 기존 대중교통 인프라는 긴급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FTA는 전국적으로 밀려있는 대중교통 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 1,05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정합니다. 아마도 미국 도시들에서 현재 운영 중인 가장 복잡한 시스템들 중 많은 것들이 가장 오래된 시스템들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뉴욕 지하철과 보스턴의 MBTA는 여전히 20세기 중반의 선로와 신호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석탄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대중교통 시스템 중에서 양호한 상태로 평가받는 것은 전체의 19%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미국 대중교통이 대대적인 업그레이드와 수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인의 45%가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중교통은 좋은 대중교통이 아니라 도시를 가로지르는데 5시간이 걸리는 버스처럼 어떤 형태든 대중교통을 의미합니다. 즉, 훨씬 더 많은 미국인들이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래서 2019년에 미국 인구조사국은 미국 근로자의 단 5%만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한다고 추정했을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큰 문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동차에 매우 의존적인 나라니까요. 2021년 미국인의 90% 이상이 자동차를 최소 한 대 소유했습니다. 이것이 별로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의 많은 저소득층에게 엄청난 추가 경제적 부담과 장벽을 만듭니다. 비교를 위해 대중교통이 더 발달한 유럽연합 EU에서는 사람들이 세후 소득의 약 11%를 교통비에 쓰고 절대적인 금액으로도 미국보다 적게 지출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비율이 16%로 올라가는데 이는 미국인들이 이동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동차 의존의 높은 비용은 금전적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살고 교류가 거의 없는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됩니다. 여러분은 인터넷 때문에 전 세계가 양극화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으면서도 아닙니다. 인터넷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원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양극화는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1978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인들에게 자신이 속한 정당의 구성원을 다른 주요 정당 구성원보다 얼마나 더 높게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점수는 27점 차이에서 45.9점 차이로 늘었습니다.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에서도 점수가 상승했지만 그 정도는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양극화가 감소했습니다. 랜드 분석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양극화 증가의 30%는 유권자들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동네로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지리적 집단화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와 법 집행이 모두 한계에 다다른 미국의 농촌 지역에서는 그 결과가 특히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의 인구가 매우 적고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사회를 치안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불행하게도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곳들은 일반적으로 광대한 지역을 순찰하는 데 필요한 경찰 인력을 고용할 자금이 부족합니다. 알래스카에서는 헬리콥터나 개썰매로만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가 많아 이런 현상이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알래스카의 누나미크와 마을에서 한 남성이 친구를 폭행하고 아내를 때린 뒤 의붓딸까지 폭행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가장 가까운 경찰이 있는 베델에 신고했는데 그곳은 155마일, 즉 250km 낯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세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뒤에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뉴멕시코의 알라모, 나바오네이션에 위치한 한 지역에서는 경찰의 평균 출동 시간이 3시간입니다. 농촌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부족과 미국 농촌 지역의 넓은 분포, 접근성 부족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은 신체적 안전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디지털 접근성도 부족하며 현대 사회에서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농촌 생활의 엄청나게 넓게 퍼진 특성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 투자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인 인터넷에서도 지속적인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FCC는 초고속 인터넷을 다운로드 속도 최소 25메가비트, 업로드 속도 최소 3메가비트 이상을 보장하는 연결로 정의했습니다. 다음 해 FCC는 도시 지역에서는 4%의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 기준을 충족하는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39%가 동일한 신뢰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접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은행, 상점, 관공서에서 먼 농촌 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접근성으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 주문, 서비스 이용, 다양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일수록 인터넷 접근성이 가장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미국인 1,400만 명, 이 주로 농촌 지역에서
어떤 초고속 인터넷망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의 추정치는 낮았으며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미접근 인구가 이보다 거의 3배 많았습니다. 현대 기술이 일부 지역사회에 도달하지 못하는 반면 오래된 차별 시스템은 의도적으로 다른 지역사회를 계속 뒤처지게 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시작된 레드라이닝은 흑인 다수 및 기타 소수 인종이 거주하는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분류하는 관행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택담보대출과 보험을 거부하여 주민들이 주택 소유와 부축적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었고 저소득 노동자들, 특히 흑인 노동자들은 중산층과 부유층과 분리된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레드라이닝의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어 지리적,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연구에 따르면 1930년대 위험 지역의 74%가 현재도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지역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편 최고로 평가된 지역의 92%는 중간소득에서 고소득 지역입니다. 여전히 위험 지역의 64%는 소수인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최고 지역의 91%는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리적 불평등은 주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혹은 식료품점에 가기 위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비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비 지출은 모두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교통비의 소득에 더 큰 비중을 쓰는 경우 대체로 원래 소득 수준이 더 높고 값비싼 차를 여러 대 사는 경향과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반대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저소득 가구는 세후 소득의 약 30%를 교통비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구입하고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기름값과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최저소득 노동자들은 재산을 모으거나 심지어 경제적으로 버티는 것조차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들도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미국은 러시아에 이어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였으며 1인당 총 18m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8%를 차지합니다. 한편 자동차는 그중 8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대중교통망이 잘 발달된 일본에서는 1인당 배출량 훨씬 낮은 7.59m톤이고 이 중 교통과 관련된 배출량은 19%에 불과합니다. 안타깝게도 국가의 기본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미국의 자동차 의존도는 계속될 것이고 이는 스모그와 오염 문제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교통체증이 정말 심각합니다. 2018년 교통분석회사 인릭스 연구에 따르면 도로 혼잡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그 해에 8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휴대폰을 보느라 신호를 놓치게 해서 생기는 정신건강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무슨 일이든 차를 타야 하는 나라에서는 교통체증이 당연한 일입니다. 슈퍼마켓, 약국, 놀이터, 동네 학교, 그리고 사무실에 가는 모든 일이 차를 타야 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항상 도로 위에 많은 차들이 있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2019년 미국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편도 27.6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최브레이 미국 운전조사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하루 평균 2.44번 운전을 했고 매일 60.2분을 운전하는 데 썼습니다. 인릭스 교통분석회사에 따르면 차를 운전한 시간 중 43시간은 교통체증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매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주일 근무 시간이나 주말 전체를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동차에 의존하게 된 건 대중교통의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미국에는 도보로 다닐 수 있는 도시가 거의 없어서 자동차가 필수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곧 그 이유를 알게 되겠지만 신체적으로도 우리를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네이처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도보 친화적인 50개 도시 중 미국 도시는 단 한 곳도 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에 있었고 도보로 유명한 뉴욕시조차도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맨해튼은 걸어다니기 좋을지 몰라도 다른 구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린데스크 연구에 따르면 17개 부유한 국가 중 미국이 가장 적게 걷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랄 일도 아니죠. 지속가능성 연구에서 12%만 해당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도보 이동 비율은 12%에 불과하며 이는 주로 열악한 보행자 인프라와 도시 설계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핀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들의 도보 이동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비만율이 증가하고 활동량이 낮은 미국에게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의학 저널에 따르면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해 매년 최소 240억 달러의 추가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행 가능성이 낮다는 또 다른 문제는 다시 한번 이것이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모든 곳이 차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월마트나 크로거 같은 대형 매장까지 20분 운전해서 더 다양한 상품을 고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동네 구멍가게까지 5분 걸어가는 선택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골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형 체인점들이 여러 지역에서 지역 상권을 완전히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의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상점이나 식당은 대형 체인점과 광고 경쟁에서는 이길 수 없지만 이미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한 달간 운전자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보 이동에 적합한 동네에는 보통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되는 학교가 있고 이런 학교는 주로 부유한 가정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다른 많은 부유한 나라들과 달리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당신이 받는 교육의 질,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학교 재정은 지리적 위치에 크게 좌우됩니다. 공교육 자금이 주로 재산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부유한 지역이 가난한 지역보다 학교와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선진국들 중에서도 학교 재정과 교육 성과 면에서 가장 심각한 불평등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인지 뉴욕타임즈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학군의 학생들은 가장 가난한 학군의 학생들보다 학업 수준이 4학년 정도 앞서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격차는 나중에 만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은 모든 사람이 차를 소유해야 하는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합니다. 주로 이것이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금처럼 미미한 수준에 머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수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교통 인프라에 GDP 대비 투자하는 비율이 대부분의 다른 부유한 국가들보다 적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모두 미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으며 중국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간 평균 투자율이 0.5%인 것에 비해 영국은 0.9%, 일본은 1.1%, 그리고 중국은 무려 4.8%의 GDP를 교통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2030년쯤에는 중국 인구의 절반이 전기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다닐 것이라고 밖에 추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너져가는 도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노후된 전력망은 붕괴 직전에 있으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전력망은 심각하게 과부하 상태에 있으며 미국의 정치 구조 때문에 주마다 그 품질이 크게 다릅니다. 이것이 미국의 전력망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정전이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송전선의 70%가 25년 이상 된 것들입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AI를 빠르게 도입하는 사회의 에너지 수요는 컴퓨터가 MSN 메신저를 사용하기 위해 30분 동안 연결되기를 기다렸던 시절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즉,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건 큰 문제라는 뜻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산불이나 2021년 텍사스의 눈폭풍과 같은 심각한 기상현상은 며칠 동안의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주민들은 전기, 난방, 통신 없이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전은 미국 기업들에게 매년 1,50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불편함은 물론 때로는 심각한 위험까지 초래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과 거대한 규모, 특히 각 주에 부여된 권한이 이러한 놀라운 투자 부족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교통 인프라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부담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부분의 인프라 지출을 주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에 맡깁니다. 2020년에는 이러한 투자 중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이 연방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소규모 지방 정부들은 방대한 교통망에 투자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통망은 지방 자치단체 간 주간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렴한 대중교통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가장 가난한 농촌과 도시 지역은 지방정부의 세금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즉, 그들의 지방정부가 이런 인프라에 투자할 자금을 가질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가난한 지역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장벽을 극복할 충분한 자금이 없어 계속 가난이 유지되는 끝없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미국 도시의 문제는 그보다 많습니다. 미국에서 도시 확산, 즉 도시 지역이 주변의 농촌이나 미개발 지역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현상이 매우 만연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 도시들이 빠르게 확장함에 따라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미국 산림청의 과학자들은 미국 내 도시 및 개발된 토지 면적이 2060년까지 41%에서 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본토 48개 주에서 1600만에서 3400만 에이커의 산림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기후를 조절해줄 대규모 탄소 흡수원이 있기를 바라는 미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도시 확장은 인프라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세금도 오르게 됩니다. 물과 에너지를 조밀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동네에 제공하는 것이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추가 배관과 전선이 수마일씩 필요한 확장된 교외 지역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입니다. 새로운 기후경제에 따르면 그 추가 인프라를 건설하고 유지하며 운영하는 데는 10%에서 40%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도시 확장은 미국의 연간 1조 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며 확장된 교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6,25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국의 모든 주민들과 기업들은 확장된 교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4천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이러한 확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지역 자치단체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생물 다양성 센터의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교외 확장의 비용은 이보다 더 높으며 미국의 교외 개발로 인해 1인당 인프라 비용이 50% 증가하고 기존 지역사회에서 공공자금이 빠져나가며 지역사회와 야생동물에 피해를 주고 우리의 공동 미래를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그 추가 비용의 일부는 여러분의 지역학교, 공공공간, 그리고 기타 편의시설에 들어갈 자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상쇄됩니다. 그럼 남은 추가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까요? 다음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해보세요. 농담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집을 살 여유도 없고 재산세를 낼 여유도 없습니다. 도시 확장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과 우울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이 다른 곳들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교외 거주자들이 그렇습니다. 초기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서유럽의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우울증이 가장 집중된 곳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구 밀집 도시 지역의 비율은 농촌 지역과 거의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하면 딱 평균 수준이었죠. 그렇다면 증가가 일어난 곳은 어디였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연구에서 중간 밀도, 저층 지역이라고 부른 곳, 즉 여러분이 더 잘 아는 교외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이상적인 교회는 이제 옛말이네요. 교회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내 뒷마당에는 안 돼 라는 님비 심리는 전 세계 부유한 동네에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 및 법률 시스템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님비 심리가 개발과 주택 건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확산이 촉진되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주요 도시와 인기 있는 지역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성에는 많은 지역의 용도 제한 조례가 동네 단위로 작성되어 있고 주택 소유자 협회가 자신들의 동네를 규제할 수 있는 놀라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포함됩니다. 많은 지역 용도 제한 규정은 통일된 대형 주택과 넓은 잔디밭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2가구 주택, 3가구 주택, 4가구 주택, 심지어 소형 단독주택의 건설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미국에서는 730만 채의 저렴한 주택과 임대 유닛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연한 님비즘의 이유가 무엇이든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미국에서는 77만 1천 명이 노숙자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8% 증가한 수치이며 그 전년도에도 노숙자가 12% 증가했었습니다.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저렴한 주택의 심각한 부족은 미국에서 노숙자 위기를 초래했고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지내는 노숙자 대부분은 공공쉼터를 찾거나 자신을 노숙자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여전히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을 이상적인 주거 형태로 꿈꾸며 이를 성공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상징으로 여깁니다. 미국인의 60%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반면 유럽연합에서는 35%만이 단독주택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무려 76%의 미국인들이 단독주택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요인 때문에 주택 공급이 제한되며 많은 미국인들이 다세대, 공동주택이나 혁신적인 주거 형태 개발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게 되어 주택 부족 현상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교외 확산 지역에 시에서 제공해야 하는 수도 같은 일부 서비스가 이미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는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수도관과 정수 시스템은 유지보수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여서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 따르면 매일 60억 갤런의 정수된 물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자의 피라미드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보다 거의 10배나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200만 마일이 넘는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유지보수하는데 450억에서 60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지하 수도관의 경우 여러분은 재즈 시대에 설치된 수도관에서 물을 받고 있을 수도 있으며 이 수도관들을 교체하는 일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물이 새도 감수하세요. 미국의 일부 지역, 예를 들어 피닉스와 라스베이거스 같은 곳은 정말로 가능한 모든 물이 필요합니다. 생태학적으로 볼 때 이 두 도시는 원래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곳인데 사막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 사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두 도시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들입니다. 피닉스는 인구 기준으로 미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로 올라섰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담수 자원과 제한된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한번 고갈되면 인간의 시간 규모에서는 다시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말은 피닉스에서 물이 다 떨어지면 당신이 죽기 전에 더 이상 물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피닉스가 2023년 중반에 도시 외곽의 신규 주택 건설을 중단한 이유일 것입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 이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라스베이거스와 피닉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해안 도시들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름 기온이 자주 화씨 100도를 넘는 사막 한가운데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생활비 위기 앞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 오래전에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텍사스, 유타,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등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5개 주 중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기후변화 위험이 특히 큰 주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7번째로 위험도가 높습니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는 전쟁 중입니다. 물전쟁입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장난스럽게 물총을 쏘며 뛰어다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누가 더 많은 수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 물이 모두 고갈되기 전에 누가 더 많은 주민의 생활과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이는 싸움입니다. 세 주 모두 콜로라도강 유역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주 모두 실제로 물이 그리 많지 않지만 인구는 많고 일부 지역에는 농업도 있습니다. 2023년에 이들 주는 미국 개척국이 시행하겠다고 위협했던 더 큰 감량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할당된 강물의 14%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농민들에게 몇 년간 땅을 쉬게 하도록 돈을 지급했습니다. 농민들은 계속 돈을 받았고 대부분 주민들은 물 사용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서부 지역의 물 사용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콜로라도강 유역에 속한 미드 호수의 수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놀랍게도 비가 많이 내린 계절 덕분에 일시적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더 잦아진 가뭄과 증가한 물 사용량 때문에 수위는 다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5월까지 수위가 이전의 최저 기록보다 더 낮아져 해수면보다 약 1000피트 조금 넘는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빠르게 말라가고 있는 수역은 그곳 하나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넓은 지역이 가뭄을 겪고 있고 수자원은 재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콜로라도 강의 유량은 역사적 평균의 50%에 불과했으며 이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오그란데 강도 빠르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강은 합쳐서 5,90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남서부 전역에 광대한 농경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소자원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에는 15,000개가 넘는 댐이 높은 위험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이 댐들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댐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겠지만 문제는 그중 2,300개가 상태가 불량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댐에서 물을 공급받든 아니면 단순히 댐이 무너질 때 근처에 있고 싶지 않든 댐을 제대로 기능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전쟁은 미국 내에 더 큰 문제를 시사합니다. 주들은 종종 상호 협력적이기보다는 경쟁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각 주가 자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들은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합니다. 이로 인해 바닥을 향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기업들은 더 낮은 세금, 더 약한 노동 규제, 더 저렴한 임금을 제공하는 주로 계속 몰려들 것이고, 이는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 보호를 시행하거나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을 꺼리게 만드는 강한 유인을 낳습니다. 스칼러스 스트래티지 네트워크는 주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할 때 임금의 하향 압력이 자주 발생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에 지나치게 관대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주 자체에도 재정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미국의 어느 주도 비즈니스 환경이 나쁘다는 평판을 얻는 것은 가장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논문에서 말하듯이 지역 정부들은 경제적으로 얻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 여러 지역의 경제적 미래가 점점 더 달라지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략 1980년까지 미국의 남동부와 남서부처럼 더 가난한 지역들은 뉴잉글랜드, 중동부, 극서부와 같은 부유한 지역들을 서서히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1980년 이후로 그 추세는 반전되었습니다. 1980년에 미국 경제분석국이 1인당 소득을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인 지역인 남동부는 미국 평균의 87%에 해당하는 1인당 소득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지역인 극서부는 약 112%에 해당하는 1인당 소득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까지 지역 간 소득 격차는 극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뉴잉글랜드는 전국 평균 소득의 125%까지 치솟았고, 반면에 남동부는 여전히 87%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격차의 증가는 지리적 이동성이 감소하는 시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비게일 워지니악과 동료들의 논문에 따르면 이는 주로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유한 지역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유형이 빈곤한 지역 출신 노동자들의 기술과 잘 맞지 않아 그들에게 기회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우리는 태어난 곳이나 살 수 있는 곳에 따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와 우편번호가 점점 우리의 경제적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미국의 매우 불균형한 인구 분포는 전국적인 정책이 농촌주에 크게 치우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각 주는 인구수와 상관없이 2명의 상원 의원을 배정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인구가 58만 명인 와이오밍주도 인구가 3,900만 명인 캘리포니아주와 똑같이 2명의 상원 의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즉 테네시주 멤피스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도 미국 상원에서 2명의 상원 의원이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와이오밍은 캘리포니아와 매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67분의 1에 불과하더라도 동등한 목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계속되는 논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촌주들이 대체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미국 내 권력의 균형이 종종 농촌의 이해관계, 가치관, 그리고 전반적인 세계관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는 대다수 인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38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꽤 고르게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25%는 농촌, 23%는 소도시, 27%는 교외, 그리고 25%는 도시에 거주합니다. 하지만 상원은 이런 균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원의 구성은 농촌 지역에 크게 치우쳐 있어서 실제로는 약 35%가 농촌,
그리고 겨우 14%만이 도시 인구를 대표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이상하게도 많은 농촌 인프라를 방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도로와 대중교통의 열악한 상태는 단지 한 가지 예일 뿐인데 농촌 지역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남부, 중서부, 서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긴 통근거리와 대중교통의 전무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과 노인들이 종종 고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평균 거주자가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까지 가는 거리는 0.9마일, 즉 1.5km였습니다. 평균 도시 거주자는 0.7마일 떨어져 있고 평균 농촌 거주자는 3.2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이 항상 상품 구색이나 품질이 가장 좋거나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촌 거주자들이 세 번째로 가까운 슈퍼마켓까지 가야 하는 거리는 6.2마일입니다. 차가 없는 사람이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가장 짧아도 왕복 6.4마일이라 운전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은 가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워낙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농촌 지역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 면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9월 보건자원 서비스국은 미국의 1차 진료 의료 전문가 부족 지역의 66.33%가 농촌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농촌 지역 주민의 23%가 양질의 의사와 병원에 접근하는 것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도시 지역 미국인의 18%, 교외 지역 미국인의 9%와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문제의 일부는 병원까지 가야 하는 긴 거리 때문입니다. 도시 거주자가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가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10분이 조금 넘습니다. 농촌 거주자는 17분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농촌 거주자들이 겪는 훨씬 더 큰 편차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농촌 거주자의 25%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34분 이상 운전해야 합니다. 누군가 신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그 시간 차이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학생들과 가난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류하지 않고 점점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아예 교류하지 않게 됩니다. 부는 종종 인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종 간의 교류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스와 로우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전체 경제적 불평등이 14% 증가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지역 경제적 분리도 38% 증가했습니다. 직장 내 경제적 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7% 증가했고 학교 경제적 분리는 69% 증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떨어져 지내온 부유한 가정과 가난한 가정 사이에 미래 교류에 있어 우려스러운 신호입니다. 미국에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살고 일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격차는 전국적으로 전반적인 지리적 불평등의 대폭적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카운티 중 가장 부유한 상위 20%의 중위가구 소득은 가장 가난한 하위 20%의 중위가구 소득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한편 가장 가난한 하위 20% 카운티의 빈곤율은 가장 부유한 상위 20% 카운티보다 3배나 높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다른 요인들과 지역 세금과 재정이 지역 내 기회를 얼마나 좌우하는지를 고려할 때 가장 가난한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저소득 주민들은 경제적 기회와 인맥을 쌓을 기회, 교육 기회가 가장 많은 도시 지역에서 말 그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100대 대도시 지역 중에서 중간 소득 가구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던 동네의 수는 2013년에서 2019년 사이에 37% 감소했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던 동네가 50%나 줄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100대 대도시 전체 우편번호 지역 중 10% 미만만이 여전히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뜻이며 이런 지역은 대체로 투자와 기회가 가장 적은 곳입니다. 저소득 주민들도 여전히 대도시 지역 내에서 일해야 하며 이는 보통 더 멀리 이사하게 만들고 도시 확산을 악화시키며 통근 시간이 길어지고 더 많은 시간을 잃고 교통비도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주요 대도시 지역 거주자들이 일반적으로 통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 수가 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저소득층과 흑인, 히스패닉 주민들에게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 수는 17% 감소했고
히스패닉과 흑인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 수는 각각 17%와 14%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불평등은 국가의 지리와 그로 인한 정치 구조 때문에 발생하며 이는 태어날 때부터 매우 불평등한 출발선을 만듭니다. 이는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지니계수로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집니다. 이 값이 높을수록 사회가 더 불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지니계수는 0.316이며 20개의 유럽 국가는 0.22에서 0.32 사이에 위치합니다. 반면 미국은 0.42로 나타납니다. 더 높은 불평등은 사회적 이동성의 감소로도 이어졌으며 미국은 OECD 국가들 중 2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분리된 집단들 사이에 추가적인 사회 경제적 격차와 상호작용의 부족이 발생합니다. 여러 과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연구자들은 사회적 불평등이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모두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절망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도 약화시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142개국 14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각국의 범죄와 안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범죄에 대한 인식과 실제 발생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가의 소득 불평등 수준 높을수록 이 둘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15개의 고소득 국가 중에서 미국이 살인율과 살인사건 수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거대한 규모 때문에 재난 대응 역시 종종 글쎄요, 재난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연방 비상관리국 FEMA 허리케인스, FEMA에는 48개 주 전체는 물론 알래스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까지 모든 곳에 비상 차량, 장비, 물자, 대응팀을 미리 배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특히 장비와 팀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경우 대응이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것은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했을 때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손상된 항구와 도로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미국은 워낙 넓기 때문에 2020년에 루이지애나의 허리케인과 캘리포니아의 산불처럼 대형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EMA 대응은 극도로 과부하된 상태여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주택보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아예 그 지역에서 철수하고 있어 주택 소유자들이 곤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미국의 보험사들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보다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는 규제상 재량이 더 큽니다. 미국은 서부의 산불과 남동부의 허리케인 피해와 같은 일련의 대형 재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2023년에는 주택보험 갱신 거부율이 급등했고 46개 주에서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주택보험을 유지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도 보험료는 3년 동안 평균 24% 상승했습니다. 2021년에는 연간 거의 2,600달러였던 것이 2024년에는 평균 3,300달러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방대한 규모와 지역마다 매우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걸프 지역은 석유와 가스 사용을 늘리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 지역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전 세계 석유의 3분의 1과 전 세계 가스의 17%를 생산합니다. 캘리포니아처럼 이미 심각한 기후 위험에 직면한 주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 엄격한 배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운틴 웨스트 주들은 물 사용권을 두고 갈등 중입니다. 이 지역의 많은 도시가 신뢰하기 어렵고 점점 줄어드는 수자원이 있는 곳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서로 다른 배출 기준, 규제, 친환경 기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 방식이 누더기처럼 일관성 없고 종종 상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몇몇 대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보험 마켓플레이스인 Policy Genius, 미국에서 기후변화 위험이 가장 큰 10개 도시를 평가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목록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미국 10대 대도시 중 3곳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가장 큰 10개 도시 중 로스앤젤레스는 7위입니다. 잭슨빌은 4위에 올랐고 미국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휴스턴은 1위에 올랐습니다. 각 도시는 서로 다른 이유로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산불, 해수면 상승, 그리고 대기질 때문에, 휴스턴은 허리케인, 대기질,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침하하는 도시라는 사실 때문에, 잭슨빌은 모든 이유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약 73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완전히 살 수 없게 될 위험이 가장 높은 대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매트팩에서 뵙겠습니다.